번째 주제는 김준혁과 중국의 한국학의 기초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인 김현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PPT로 발표해 주신다고.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시간은 맥시멈 20분 정도로 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이어서 또 토론으로 우리 최남은 선생님과 최진 선생님 준비되어 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준혁과 중국의 한국학 그 기초와 발전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본 중국 근현대사 석사과정 김현지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김준혁 선생님께서 중국학을 하셨고 그 먼 후학으로서 이런 정보를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을 여기고 있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거의 발표는 목차가 됐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한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것은 김준혁 선생님께서 사실 시작했고 그것에 많은 토대를 다지셨고 그리고 다시 한중수교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김준혁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국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학 센터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전반을 다루는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대륙 내에서의 한국학 발전은 크게 이렇게 변곡점을 좀 겪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종전과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김준혁 선생님이 독립동방어문정과학교의 한학과 강사로 부임하시게 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동방어전의 한학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이후의 중화대표당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두 국가 간의 국교가 단절이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조선학이라는 학문으로 상당히 좀 발전이 되는 듯 하다가 침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88년 이른바 77선언 이후로 일종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92년에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학이 다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PPT가 조금 더 많은데요. 먼저 종전과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화 대표단으로서 중경과 난징이 있게 되면서 동방어문 정과학교의 한학과에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게 됩니다. 애초에 국립동방어문 정과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1942년 항전 시기,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에 미얀마나 버마 같은 주변의 인접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국립외국어 전문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학과 같은 경우는 3년 과정으로 개설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46년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46년 시점에서 신설된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것은 독립국가로서 등장한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주화대표단과의 계속해서 밀접한 관련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했고 그리고 주화대표단 쪽에 추천할 만한 강사가 있는가라고 해서 찾았던 것이 김준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께서 강사로 부임하시게 되셨고 그 결과로 중국 대륙의 제1세대 한국학 전문가가 양성이 되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46년 10월경 교문 앞에서 위에 사진이 김준혁 선생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그 양쪽의 선생님들은 그 관련 인물인데 좀 높으신 분들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단의 사진은 또 역시 46년 같이 학생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소장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감사하게도 제공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김준혁 선생님과 중화 대표단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년 12월에 촬영을 하였고요. 저기 문구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옆에 써놨는데, 한국 대표단 민 대표를 민 대표께서 동방어전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보시면 동방어전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보시면 민피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사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인물은 양통방 선생님이 또 보이시는데, 이 양통방 선생님께서는 김준엽 선생님의 1회 졸업생이자 이후에도 계속 중요하게 중국 내 한국학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김준엽 선생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그 김준엽 선생님 왼편에 계신 분은 그 사모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이 양통방 교수라고 합니다. 사진은 이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 중국 대륙의 제1세대 한국학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은, 애초에 동방어전에 개설된 과 이름이 한어과, 그러니까 한국어과였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조선이 아니고 한국어과가 설립되었나라는 것은 역시 임시정부와의 그런 맥락이 다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통방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사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병도 교수 문화에서 계속해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으로 인해서 귀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많은 고초를 겪게 되시는데, 이것은 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준혁 선생님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얻은 신장병으로 인해서 귀국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국공내전이 종전이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에서 건국이 되고, 그리고 동방어전 같은 경우는 주은래의 명령하에서 북경대학 동방어과로 흡수가 됩니다. 그 양통방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다시 귀국을 하셔서 북경대에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거의 사실상 단절이 되기도 하고, 양통방 선생님은 또 문화대혁명 시기에 한국 유학 경험으로 인해서 지식분자로 몰려서 조금 더 고초를 겪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했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경향신문에서 7월 14일에서 보도한 사진인데, 양통방 선생님과 다른 그 동방어전 1회 졸업생들이 같이 유학을 왔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논문에 자세하게 안 쓴 것도 있긴 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준엽 선생님께서 좀 특별히 장준하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다라고도 회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3장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면 좀 미안한데, 3장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그 전에 끊기게 되면서 조선학이라는 것이 대륙에서 한국학 대신 발전을 한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만 조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산당과 공산주의 체제 선정과 관련해서 혹은 조선족과의 일종의 국내의 소수민족에 관한 학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국교가 아예 단절된 상황에서는 한국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민족 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이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그런데 이 전에 양통방 선생님과 86년 9월에 우연히 미국 학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준엽 선생님 회고록에 따르면은 한국학연구센터 같은 것을 중국 내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셨고, 그리고 77선언으로 다시 중국 대륙과의 교류가 가능해지자마자 88년 11월 22일에서 12월 7일까지 해서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중국 대륙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 기록 같은 경우에는 김준엽 선생님의 책인 나와 중국에도 나와 있고, 동아일보에도 기고문이 4편에 실려 있습니다. 김준엽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을 굳이 중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면서도 아쉬워하시는 감정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통봉 선생님의 후배에 해당하는 허유한 역시 굉장히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유한 같은 경우는 2년 후배였기 때문에 바로 동방어선을 졸업하지는 못하고 이후에 북경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게 북경어원문화대학이 현재 지금 북경어원대학이거든요. 외국어 대학. 그곳에서 이제 한국어 전공과정도 개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주임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통광 선생님 역시 한국학연구센터를 추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991년에 북경대학에 한국학연구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겼던 것이, 한중수교는 1992년이거든요. 한중수교 전에도 이미 한국학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하고, 그리고 김준엽 선생님이 88년 이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은 한국학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의 흔적, 그러니까 유해 다시 소환하기 아니면은 최치원과 같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중수교 이후에는 제1세대 한국학 연구자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8개 대학에 이렇게 한국학연구센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윤양대학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준엽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륙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고, 심지어는 북경대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명예교수직을 받으시거든요. 그 점 역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보고 싶은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잠깐 말까봐요. 조선학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조선학은 거의 국내의 학문 혹은 체제의 학문에 해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한국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외국의 학문인데 그것을 김준엽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우위라는 것을 다지고, 그리고 학술적인 교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하에서 2000년 7월 11일에 중국 어원문화의장이라는 중국 교육부에서 주는 훈장을 수언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외국인한테 주는 훈장인데, 중국인과의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굉장히 돈독하게 한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준엽 선생님이 태국 공주에 의해서 2번째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정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김준엽 선생님의 그런 공로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에는 아직 조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한민국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의 과정에서 한국학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우리를 한국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이 김준엽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학을 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그 나와 중국 서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으셨던 것을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문장을 제가 찾았던 김준엽 선생님이 회고록에서 찾았는데, 중국 사람은 모두 좋아하는 친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학자로서의 그런 업적도 넘어서서 굉장히 중국의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한국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점은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것이 완전히 깃들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좀 이런 말 하기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협중 정서라는 것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앞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교류하려고 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김준현 선생님과 관련해서 해방, 그다음 냉전, 어떻게 보면 현재 이르기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계인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수교에 앞서서 특히 한국학이 이미 그 김준현 선생님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부분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또 시간 아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분이 우리 최나근 선생님과 최진 선생님 두 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5분 정도 토론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 이어서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나근 선생님 5분 동안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한국 근현대사 전공을 하고 있는 최나근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자님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김준혁 선생님이 주도한 한중 학술교류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본고는 김준혁 선생이 태평양 전쟁의 동정 이후 1940년대 동방 어문전과학교 한업과에서 강의를 하셨으며 중국인 학생을 한국으로 유학시켰고 냉전 완화 시기인 1980년대 말부터는 다시 중국 대륙에 한국학 센터를 건립하는 등 한중관계 변화의 순간에 김준혁 선생이 한중 학술교류 발전에 이바지하였음을 고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국의 주변국과의 교류 시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김준혁 선생이 한중 간의 학문적 교섭과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고에서 김준혁 선생의 학술 교류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하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김준혁 선생의 한중 교류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또 한중관계 진전 및 양국의 학술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예컨대 김준혁 선생이 중국 대륙을 방문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는 아직 한중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인, 학자 등의 비정부 행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면서 한중교류의 첫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교육부처가 상대국을 방문하였을 때 김준혁 선생이 당시 사회과학원 이사장으로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김준혁 선생이 민간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 양국의 정부 간 협력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김준혁 선생이 1980년대 말 이후 중국 내 한국학 발전에서 김준혁 선생의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 형성 개념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고는 김준혁 선생의 중국 내 한국학 발전 기여에 대해서 대만과의 연결고리를 기술하지 못한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고가 1940년대 김준혁 선생이 맺은 인적관계가 한중교류를 전후하여 한국과 중국 대륙의 학술 교류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만과의 학술 교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준혁 선생이 1980년대 말 이후 중국에서 한국한 연구의 기반을 닦았던 배경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미국, 일본 등지에서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시기에 대한 전사와 후사로서 김준혁 선생이 주도하였던 학술 교류의 성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하에서 포드재단의 원조와 한국 정부의 지원 하에서 김준혁 선생은 아시아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공산권 연구, 아시아 연구 등의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김준혁 선생을 통하여 1980년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대만에 설립된 한국연구학회를 지원하였다는 점은 1990년대 김준혁 선생이 중개를 통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우재단 등의 지원으로 중국 대륙 내에 한국학연구기구가 설립 및 발전할 수 있었던 점에 표시로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김준혁 선생이 물꼬를 텄던 한중 학술교류의 의의는 국제사회 및 한국사회를 둘러싼 변화들과 학문적 실천의 조건이 달라졌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준혁 선생은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험을 기반으로 시대적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한중 간의 학술 교류를 단기간 내에 대폭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한국학 발전을 해석한다면 학술 교류의 매개자로서 김준혁 선생의 역할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진선 선생님 토론 듣고서 김현민 선생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거 맞아요?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최진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중국에서의 한국학의 기초를 다루는 발표문인데 아까 그 발표하시는 도중에는 설명해 주셨지만 발표문 자체에는 한국학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30여 년의 공백이 있는 중국의 한국학 발전에 있어서 그 공백 이전과 그 이후의 한국학은 중국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서술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중국의 한국학은 무엇을 다루고 있으며 그 이의과 그리고 김준혁 선생님의 노력은 현재 중국의 한국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표문 세 번째 부분에서 중국에서의 한국학은 조선 한국학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선학은 북한,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주체를 다 다루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발표문에서 다루는 한국학을 조선학과 동일 학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발표문에 추가해 주시면 한국학 자체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고 싶은데 저는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부 강연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이라는 큰 틀에서만 한중 관계를 연구하는 보는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한중 관계를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학을 잘 서술해 주신 발표문이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부족한 발표문에 정성스럽게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최나근 선생님께서 해주신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딱 집어주셔서 너무 예리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부 간의 협력보다는 학술적인 협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향하신 바는 일단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학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장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정부 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그냥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셨던 것 같다라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준혁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장정과 같은 회고록에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은
나는 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지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되기로 하신 결심을 하신 걸 역시 제가 본고에도 제 글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게 45년 거의 해방 직후의 시점에서 나는 중국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교육부처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사회과학원 이사장으로 참석하신 것은 저는 이게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집단의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학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로서 참여했다라는 것을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준엽 선생님께서 주던 학술교류의 성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학술교류의 성격은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나와중국 서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그리고 나와중국 그 88년에 중국 가시면서 쓴 글에서 내가 중국을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일종의 좋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시 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교류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은 김준엽 선생님께서 일종의 그 한국과 중국 대륙 간의 단절기에 있었던 그런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알지 못하는 상황이 데탕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중국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그 부분이 초반에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만과의 연결고리는 사실 이 대만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것은 이게 또 김준엽 선생님께서 대만으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그리고 곽정희 교수라는 그 근현대사 교수님 밑에서 계속해서 수학을 하시다가 또 미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과의 이런 것은 사실 대륙과의 한국학 발전 과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실 다루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진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선 가로치고 한국 이렇게 쓰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과도 수교를 하고 있고 한국과도 수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둘 다 버리기에는 정치적으로 애매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한국학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기사들과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한국학 자체는 정말 외국에 대한 학문으로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한국 조선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좀 더 정치적인 의미로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인 관계, 통일 문제 혹은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약간 이런 것들까지 따지는 좀 복잡한 문제로까지 다루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전과 이후의 한국학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은 조금 더 복합적인 학문에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어전 시전에 한어과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어과에서 김준엽 선생님이 주로 가르치셨던 것은 그 한국어 문법 교재와 그리고 그 당시 근대 소설가들이 소설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에 가까우니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좀 다른 완전히 한국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루시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통방 교수가 나중에 북경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어 사전도 만드시고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 논문을 내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한국학 같은 경우는 정치, 문화, 사회 혹은 역사까지 아우르는 종합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학이라는 명칭은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사실 조선학, 그러니까 단절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학은 정말 조선족과 혹은 그 북한과의 그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좀 자그마한 학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70년대쯤에 가면은 또 북한과의 중국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축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시대에는 조선학과 같은 경우는 또 모집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글을 굉장히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별제 감사합니다. 그 플로어에서도 질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그래서 세 번째 발제까지 다 듣고서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돼서 플로어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